2009년 7월 4일 오전 대만 신베이시의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근처 계곡으로 소풍을 나옵니다. 그곳이요, 산과 가까워 초목이 무성하니 푸른 나무가 하늘을 뒤덮는 그 사이로 줄줄 흐르는 계곡물 소리가 노래를 부르는 아름다운 곳이라고 해요. 여튼 간만에 소풍에 얼마나 들뜹니까. 다들 신나서 막 가는데 예리한 아이의 눈에 근처 시냇가 쪽에 있는 이상한 무언가가 포착됩니다. 자세히 가서 보니 오렌지색 반바지를 입은 한 남자아이가 계곡물 위에 엎드려 있네. 그렇게 처음 신고가 들어간 거예요. 현장에 도착한 경찰 바로 시신을 살펴보는데 이 마음 아픈 게 쓰러져 있던 아이는 키 한 130 정도 되는 한 10살 정도 밖에 안 된 되게 어린 남자아이였습니다. 언제부터 물속에 있었던 건지 얼굴 생김새는 붓고 부패도 진행돼서 육안으로는 분간이 어려울 정도. 당시 시신이 발견된 곳이 연못 계곡이었어요. 바로 드는 생각은 아이가 계곡에서 놀다가 익사했나? 당시 계곡의 깊이는 160m였습니다. 아이 키가 130 정도 됐으니 충분히 놀다가 익사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렇다 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아이 가족이 없었나? 아이가 물속에서 놀다가 이렇게 됐으면 보통 가족들 놀래서 신고하거나 119를 부르거나 해야 정상인데 그냥 이대로 냅두고 가족들 그냥 가버렸다고? 경찰은 즉시 수색 범위를 확대합니다. 시신이 발견된 계곡 위치에서 20여 미터 더 위로 올라가 봐요. 그렇게 딱 올라가 봤더니 웬걸? 위쪽 계곡에서 또 다른 여성의 시신이. 당시 여성은 붉은 바탕에 흰 꽃무늬가 있는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신이 있던 근처 옆 돌 틈에 분홍색 하일이 놓여져 있었어요. 여기서 좀 또 안타까운 부분이 나오는데 이 분홍색 하일 옆에 또 어린 남자아이의 운동화 한 켤레가 가지런히 놓여져 있네. 그 신발 속에 고이 접은 양말도 각각 들어있었습니다. 부검 결과 두 사람의 사망 시기는 대략 최소 3일 이상 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시신이 다 물에 훼손돼서 신원 확인이 쉽지 않았던 거예요. 우선 경찰이 제일 먼저 추정했던 건 사건 현장에 아이와 엄마가 같이 왔던 거예요. 그렇게 아이가 막 물속에서 놀고 엄마는 밖에서 보고 있는데 아이가 물에 빠진 거지. 그러니까 놀란 엄마가 바로 아이 구하겠다고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웬걸 엄마도 빠져버렸어. 그렇게 모두 사망해 버린 게 아니었을까. 하지만 그렇다 하기엔 좀 찜찜한 부분이 있죠. 아이가 있던 아래쪽 계곡과 엄마의 시신이 발견된 위쪽은요, 서로 약 20여 미터 떨어져 있었어요. 그 떨어져 있는 그 길에 울퉁불퉁한 큰 바위가 엄청 많고 물 길도 꾸불꾸불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위쪽에서 아이가 놀다가 빠졌고 엄마까지 다 익사했어요. 그런데 아이의 시신은 아래에서 발견됐단 말이에요. 시신이 물을 따라 흘러 내려왔다는 거죠. 그런데 물을 따라 내려왔다고 하기엔 돌도 많고 길도 꾸불꾸불한데 이렇게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내려왔다 하더라도 시신이 이렇게 온전할 수가 없어.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물의 깊이가 160cm 정도 됐어요. 아이는 130이었으니까 익사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 엄마는 다릅니다. 뭐 익사하려면 할 수야 있겠지만 그 가능성이 크진 않잖아요. 엄마 키가 160이었는데 익사하려면 할 수는 있겠네요. 만약 그날 엄청난 폭우가 쏟아져 물이 불어난 상황이었다면, 아니면 돌이 많았어요. 엄마가 물속에 들어왔다가 그 바위 돌을 잘못 디뎌가지고 물 속에서 넘어졌고 혼수 상태에 빠지면서 점점 익사했거나, 만약 폭우로 물이 불어났다면 위에 있던 아이가 밑으로 내려오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건 폭우가 왔을 경우에요. 요 며칠 현지 날씨 아주 좋았습니다. 이 사건이요, 담당했던 경찰이나 법의학자가 좀 기억에 남는다고 했어요. 왜냐, 담당 형사분이 제일 처음 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진짜 바람 한 점 없이 맑았는데 딱 도착하고 시신 확인함과 동시에 강한 바람이 싹 불었대요. 그런데 이게 촉이 좀 이상했다고 합니다. 또한 법의학자도 이제 부검을 딱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장소에 전등이 나가버렸대요. 그 순간 시신 부검 현장이 암흑이 돼버렸다고. 진짜 무서웠을 것 같은데. 여튼 사건을 밝히기 위한 제일 첫걸음은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거죠. 경찰은 바로 실종자들부터 확인 작업에 들어가는데 다행히도 이 둘 실종자 등록이 돼 있었어요. 카이라는 남자가 실종 신고를 했는데 마지막 목격된 모습이라며 CCTV 속 사진을 참고 자료로 내놨는데 그 CCTV 속 옷이 이 사망한 두 명의 옷과 똑같네. 바로 카이라는 남성에게 시신 확인 요청. 그렇게 확인된 피해자의 이름은 카이라는 남자의 아내였던 정윤과 그들의 아들 수무. 남편 말에 의하면 6월 27일 이른 오전 아내가 아들 데리고 타이중으로 놀러 갔다 오겠다고 그래서 이때 남편이 차로 기차역까지 두 사람을 데려다 줬다는 거예요. 재밌게 놀다 오라고. 그 후 이상한 거 없었대요. 아내와 여러 번 통화했고 딱 6월 30일까지도 아들과도 통화했다. 그 이후부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경찰은 바로 남편이 바래다 줬다는 기차역 그곳에 CCTV 확인 들어갑니다. 보니까 남편 말이 맞아. 아내와 아들이 기차에 오르는 걸 확인한 후에 남편은 현장을 떠나는 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목적지 역에 도착한 시간은 6월 27일 아침 8시 26분. 원래대로라면 이때 역에서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가서 버스를 타고 좀 더 이동하면 목적지, 시신이 발견된 그곳으로 나오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 CCTV가 딱 역에서 나오는 이 모자의 모습까지만 찍혔네. 나와서의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저 근처 버스 정류장에 또 CCTV가 있어서 그걸 확인하는데 원래대로라면 이 둘 버스 타고 이동해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버스를 타는 모습이 없는 거예요. 이 아내 정윤 운전 못하는 여자였어요. 여기서 렌트해가지고 운전에 갔을 리도 없고. 그런데 시신은 놀려고 했던 목적지에서 나왔죠. 이 모자가 당시 대중교통을 안 타고 목적지에 도착을 했다는 건데 이 말은 역에서 나와 누군가의 차를 타고 이동했다는 말이 됩니다. 또한 CCTV로 봤을 때 그녀는요 명품 가방을 메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하죠. 시신이 발견됐을 때 그 어디에서도 이 가방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명품 가방 누가 가져갔냐? 경찰은 바로 이 아내의 핸드폰 기록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0917로 끝나는 한 번호와 6월 27일 아침 8시가 넘어서 통화하고 며칠 동안 이 번호가 이 아내 정윤의 핸드폰 신호 위치와 똑같이 움직이네. 그녀와 이동 경로가 같아. 0917 누구냐 너? 바로 조사 들어가는데 곧바로 경찰은 당황합니다. 아니 뭐야? 보니까 이 번호 주인 아내 건데? 이것도 뭐 어떻게 된 거야? 0917과 통화한 기록이 있었거든요. 그럼 자기가 자기한테 통화했다는 건가? 웃긴 건요. 이 사실을 남편한테도 알려줬어요. 아내의 번호가 하나 더 있더라. 0917 이 번호 아니야. 그랬더니 남편도 처음 들은 거예요. 에? 모르는데? 이와 동시에 부검 결과가 나오는데 그녀의 사망 사인은 목 뒤쪽을 강타한 큰 타격이었습니다. 이 아들은 입과 코를 막은 흔적이 있었어요. 질식사. 이 아내 0917 이 번호가 수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번호를 진짜 사용한 사용자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저 추정하기로는 이 아내가 자기 명의로 핸드폰을 하나 더 누군가에게 해준 게 아니었을까. 그날 자기 명의의 핸드폰을 사용하는 누군가와 통화했던 게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그게 누군데.
아무래도 그 사람은 이 정윤과 잘 아는 사람이어야 될 거예요. 자기 명의로 뭘 이렇게 해준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명품 가방까지 매면서 치장한 거 하며 번호도 그렇고. 혹시 이 정윤 남자가 있었나? 이 아내 정윤은요, 무역회사에서 회계로 일하고 있었어요. 이 직장 동료들 말로는 그녀에게는 대학 동창인 덩샤오루라는 여자가 있는데, 이 덩샤오루라는 이 여자의 남자친구와 정윤이 동관계가 얽혀 있는 것 같다고. 복잡하죠. 이에 경찰은요, 바로 덩샤오루 찾아갔어요. 정윤 사진 딱 들이밀면서 당신 친구 죽었다, 조사하러 왔다 얘기하는데, 아니 경찰인 우리가 듣기론 덩샤오루와 정윤 둘이 친한 대학 동기 친구였다는데, 그 친구가 죽었다는데 덤덤해. 아, 그래요? 남남도 아니러겠다. 그녀는요, 경찰이 어떠한 질문을 해도 딱 하나로만 답합니다.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전 아무것도 몰라요. 3콤보 스킬을 쓴 거죠. 그리고 경찰이 당신 남자친구와 정윤 둘이 동관계가 얽혀 있다던데, 남자친구와는 언제 만났냐, 뭐 이런 얘기 물어보잖아요. 남자친구랑 헤어진 지 반년이 조금 넘었어요. 잘 몰라요.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아니, 그럼 정윤이 어떻게 네 남자친구 연락처를 알고 대출을 받고 하겠어요. 가운데서 네가 다리 놨겠지, 기집애야. 여기서 더 기가 막힌 게 나옵니다. 당신 남자친구 이름이 뭐예요? 물었더니, 이름이요? 몰라요. 까먹었어요. 아니, 장난 똥 때립니까? 까먹어? 딱 봐도 수상하죠. 이에 경찰은요, 아, 그래요? 잠시 방 좀 살펴봐도 될까요? 당시 그녀의 집은요, 대략 10평밖에 되지 않는 되게 좁은 집이었어요. 방이 안방과 손님방 2개 있었는데, 안방에는 별거 없었고 손님방도 텅텅 비어 있었어요. 진짜 남자친구와는 헤어진 지 꽤 된 건가? 어디서부터 다시 수사해야 하지? 난감해 하고 있는데, 이때 하늘이 빛을 내려주네. 진짜 집에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아우 돌아가자 딱 이러는데, 그때 창문에서 햇빛이 싹 비춘 거예요. 그러면서 손님방 바닥에 언뜻 그 연한 발자국이 슥 나타났다가 사라지네. 햇빛에 비치면서. 이건 하늘이 알려준 거 아닙니까? 얘따 단서 여깄다, 받아 먹어라. 자, 당시 발견된 발자국이요, 신발 자국이 아니었습니다. 발바닥 자국이었어요. 딱 봐도 사이즈 커 보였습니다. 여자 게 아니야. 그럼 혹시 경찰 건 아니었나? 하지만 당시 경찰은요, 모두 신발을 신고 들어온 상태였어요. 즉, 딱 봐도 큰 사이즈의 발바닥 자국, 이건 남자의 것일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문제는 이 여자가 입을 안 열어. 그렇게 끙끙대다가 한 검사가 그녀한테 그런 거예요. 우리는 당신이 이 사건에 개입되어 있지 않다는 거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그대로 당신을 내보내준다? 그러면 당신 남자친구 질이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은데, 진실을 알고 있는 당신을 어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린 당신 남자친구를 의심하고 있어요. 당신 남자친구, 당신 친구도 죽인 놈이야. 그런 놈이 당신 하나 죽이는 거 무서울 것 같아요? 빨리 그런 놈을 잡아 쳐놓는 게 당신도 안전할 수 있는 길이에요. 제발 현명하게 생각해요. 입 다문다고 해결되지 않아. 너도 죽을 수 있다 라는 이런 검사 말에 무너진 거예요. 그녀와 자기 남자친구의 이름은 덩궈량. 이 둘은요, 그림자처럼 붙어 다녔습니다. 하지만 앞서 그랬죠. 이놈 질이 안 좋아. 일찍이 폭행으로 깜빵까지 9년이나 다녀온 놈이었어요. 아니, 다녀왔으면 좀 낫죠. 그 9년의 복역 기간에 핑계 대가지고 뭐 아프다고 하던지 해서 잠깐 밖에 나왔는데 이때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이놈 아직도 수배 중이네.
수배 중일 때 몰래 덩샤오루가 숨겨줘가지고 연애질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덩샤오루 그녀의 소개로 피해자 정윤, 이 정윤이 이제 그녀의 남자친구 덩거량을 알게 된 겁니다. 여기서 앞서 0917 이 궁금증이 해결돼요. 이놈이 수배 상태였어요. 지 이름으로 핸드폰 개통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자기 여자친구의 친구인 정윤을 이용한 거예요. 정윤 이름으로 핸드폰을 개통한 겁니다. 그게 무슨 번호? 0917. 그런데 앞서 그랬죠. 이 0917, 이 번호의 위치가 실종 당일 이 모자의 위치와 동일하다고. 확인 결과 사건의 그날 이놈은요, 역에 도착한 이 모자를 자기 차로 태웠습니다. 그리곤 와, 최악이에요. 어린애를 왜 거기 데리고 가냐고. 덩샤오루, 그리고 그녀의 남자친구 덩거량, 그리고 자기 정윤, 또 자기 아들 순무, 넷이서 7월 1일까지 쭉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죽인 걸까? 뭐가 어떻게 된 거야? 경찰은요, 우선 이 남자친구를 잡아야 했어요. 그래서 수소문해 그가 숨어있는 곳을 파악. 들이닥쳐가지고 옷장 안에 숨어 자빠져 있던 그를 체포합니다. 너무 묻고 싶어요. 왜 죽였냐? 그것도 10살밖에 안 된 그 어린 아들까지 왜 죽인 거야? 뭐라고 깨어냈길래 그날 아들도 같이 나온 건지. 이 덩거량 자백에 의하면 자기 여자친구 덩샤오루가 한날 그랬다는 겁니다. 자기야, 나 동창 중에 정윤이라고 있거든? 걔 저축한 돈이 좀 있나 봐. 이 말에 혹했다는 거예요. 아, 내 타겟은 너다. 그래서 소개를 받는데 이때 자기를 덩샤오루의 친척이라고 속이고 직업이 투자, 상담해주는 사람이라면서 천천히 다가가요. 그 사이에 이제 핸드폰도 만들고 다 한 거예요. 그러다가 목적을 얘기합니다. 20만 달러 자기한테 투자하면 내가 매달 어느 정도의 이자를 주면서 결론은 2배로 원금을 불려주겠다고 이빨의 소리 한 거예요. 속이려고 작정하고 달라드는 사람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정윤 입장에서는 덩샤오루 친구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친구의 사촌이라는데 무슨 문제 있겠나 더 믿었던 거예요. 며칠 같이 연락하고 하다 보니 착한 것 같기도 하고, 오히려 매달 이자에다가 원금도 불려준다고 하니 더 기분이 좋았겠죠. 정윤은 흔쾌히 큰돈을 투자하겠다면서 그에게 줍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사기 많죠. 처음에는 이자라고 하면서 한두 번 줘요. 그러면 피해자들은 아우 이게 웬 꽁돈이야 막 기분 좋죠. 그런데 한두어 번 준다고 했죠. 3번부턴 얄짤 없어. 연락도 안 되고 이자 준다면서 들어오는 것도 없고 투자한 거 다시 회수하겠다고 하니 뭐 대답도 없고. 곧 정윤 이상함을 눈치챈 거예요. 점점 경찰에 신고하네 마네 막 이렇게 되니까 안 되겠다 생각한 똥거량. 아, 죽여야겠다. 그래서 0917 정윤이 만들어준 핸드폰으로 전화를 건 거예요. 투자하신 돈 다 다시 돌려드릴게요.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을 텐데 미안합니다. 기분 전환도 할 겸 이쪽으로 오실래요? 좋은 곳 많이 구경시켜 드릴게요. 그래서 그날 6월 27일 자기 10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나갔던 거예요. 만약 이런 일이 벌어질 걸 알았다면 본인도 안 갔을 거고, 만약 가게 됐더라도 아들은 안 데리고 갔겠죠. 이 무슨 비극이야. 기분 전환할 겸 좋은 곳도 소개시켜주고 한다 하니 아들과 같이 여행 가는 기분으로 데리고 갔던 건데, 그렇게 만나 넷이서 처음엔 좋았대요. 하루 이틀 즐거웠습니다. 그러다 6월 30일 저녁이 됐어요. 덩거량, 그나저나 나 돈은 언제 줄 거야? 아, 이 여자가 또 돈 달라고 독촉하네. 아이씨. 그래서 그날 죽이기로 마음을 잡은 거예요. 어디에서? 그 시신 발견된 계곡 있죠? 거기서 죽이려고. 정윤과 아들한테 여기 너무 좋죠? 이러면서 계곡으로 유인했는데, 아니 오늘따라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 실패합니다. 그렇게 다음날 7월 1일이 됐어요. 이 여자가 또 돈 달라고. 그러니까 이때 동거량이
미안하다고, 좀 어렵다고. 이 얘기에 정유 가만히 있겠습니까? 돈 준다고 해서 왔는데 뭐 하는 거야? 둘이 싸움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정윤이 말한 겁니다. 내일까지 돈 안 갚으면 나 바로 경찰서 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 자, 제가 앞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 새끼 수배 중이었어요. 그런데 돈 안 주면 내일 나를 신고하겠대. 눈깔 안 돌겠습니까? 이때 돈 거예요. 그는요, 우선은 진정해라. 내가 돈 꼭 줄게. 정말 줄게. 우선 오늘 우리 계획한 대로 물놀이 가서 물고기 잡고 놀기로 했으니까 가자. 기분 풀어. 내일 꼭 돈 줄게. 그렇게 약속한 뒤에 모자를 계곡으로 유인. 거기서 막 논 거예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까? 그는요, 자연스럽게 이 두 모자에게 물을 건넵니다. 자, 한 잔 마셔요. 아무것도 모르고 꿀꺽꿀꺽 마셨는데, 와, 알고 보니 그 물에 수면제를 탔네. 얼마 안 가 이 두 사람 다 잠이 들었습니다. 바로 아이만 아래쪽으로 옮겨 거기서 죽여요. 여기서 혹시나 궁금해 하실까봐 왜 애를 아래쪽으로 옮겨 죽인 걸까? 여러분, 당시 엄마가 잠든 상태였어요. 아이를 그 상태에서 죽일 거예요. 근처에서 죽이면 이 아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다가 정신 번쩍 들어 허우적대면서 살려달라고 하겠죠. 혹여나 아들의 그 소리에 이 엄마가 깨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죽인 거예요. 아이를 죽인 후에 바로 목검을 들고 자고 있는 그녀의 목 뒤를 사정없이 때려버리고 물에 익사시켜 버린 겁니다. 그 후 산간 지역의 한 민가에 이들의 핸드폰과 가방, 범행 도구를 던져버립니다. 와, 이거 용서받으면 되겠습니까? 이들이 무슨 죄예요? 이 새끼가 죽어야 되는데 왜 그 돈 모으면서 열심히 살아온 이 모자를 죽여? 당연히 동거량, 바로 사형. 이 덩샤오르는 이 살인에 직접적인 가담은 안 한 걸로 돼서 따로 처벌은 안 받은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여기서 따로 언급은 안 했지만 이 덩거량의 친남동생이 이 살인을 조금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이 남동생이 종신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4년 4월 29일 덩거량 총살로 집행이 됐다고 해요.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사기 사건이나 살인 사건 거의 대부분이 피해자와 굉장히 친했던, 피해자가 굉장히 믿었던 사람이 가해자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친하든 안 친하든 어느 정도의 경계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뭐 씁쓸하지만 요새 세상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한순간에 아들과 아내를 잃은 이 남편도 너무 충격에 빠지지 않았을까 싶네요. 아이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계곡 가서 논다고 하니까 신나했을 텐데.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오늘은 대만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한 살인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